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1급 실기 기출문제 복원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례형 문제에 제 앞에 제 1절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성인용 진로문제 검사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검사를 보겠습니다. 3번에 있는 성인용 진로문제 검사라고 하는 것은 슈퍼의 진로발달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교재는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을 기초로 한 바로 진로 신념검사 CBI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역대 기출 연역을 보십시오. 상당히 많죠? 최근에 2020년 4회차까지 쭉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제 1절에 있는 검사가 모두 6가지예요. MBTI까지 해서 모두 6가지인데 여기 있는 이번 시간까지 4번까지가 최근 기출 경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까지의 내용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인용 진로문제 검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용 진로문제 검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Adult Career Concerns Invento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Concerns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걱정거리, 그 다음에 염려, 그 다음에 관심사. 자,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거든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문제죠. 쉽게 말하면 문제. 내가 어떤 걱정거리가 있다,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문제여서 진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진로 문제를 확인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로 문제뿐만 아니라 발달 과업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성인용 진로 문제 검사다. 여기 보면 문제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진로 문제와 and 발달 과업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의미와 목적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와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척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석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적어 주시면 점수 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진로 문제나 발달 과업하면 생각나는 분이 슈퍼입니다. 그래서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을 기초로 개발된 것이다. 성인용 진로 문제 검사 ACCI는 전생의 진로 발달 단계에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쇠퇴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생의 진로 발달 단계에서 진로 문제라든지 발달 과업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가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의미가 되겠죠. 의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진로 문제와 발달 과업을 측정하는 거다. 꼭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목적이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목적으로 담았는데, 즉 개인의 진로 문제와 발달 과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진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활동 가능한 자원들,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 확인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인용 진로 문제 검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미와 목적 부분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활동 가능한 자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활용 가능한 자원이라 해도 됩니다. 자, 활용 가능한 자원, 가능 자원을 탐색하는데도 또는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의미에서 활동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를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해도 무방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미와 목적에서 꼭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진로 문제하고 발달 과업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담아야 되거든요. 척도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이 검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구나. 그것을 채점자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척도를 잘 써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중요하죠. 4가지 발달 단계 상위 척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하면 성, 탐, 황, 유, 세인데 성장기를 뺍니다. 성장기를 빼고 진로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탐색기부터 시작을 해요. 탐색, 확립기, 유지기, 그 다음에 쇠퇴기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적을 수 있어요. 성, 탐, 황, 유, 쇠에서 성장기 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각각의 상위 척도가 3개잖아요. 3개, 상위 척도가 4개인데 4개에 3개의 하위 척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12개의 척도가 되겠네요. 상위 척도가 4개고 각각에서 3가지씩 있으니까. 그래서 12개의 하위 척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하위 척도 3가지씩 있는 것은 뒤에 암기법으로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총 61문항이다 라고 했는데요. 한 문항이 더 포함이 됩니다. 뒤에 도표에도 넣어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4가지 척도가 이게 상위 척도가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아래에 하위 척도가 있어요. 하위 척도가 있는데 그 하위 척도가 각각에서 3가지씩 있어요. 자, 그래서 총 하위 척도는 4, 32, 12가지의 하위 척도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문항을 할게요. 문항은 3가지 각 척도당, 각 하위 척도당 5문항이에요. 그러면 12개의 하위 척도가 있고 5문항이니까 5를 곱하면 60문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61문항이라고 나왔거든요. 진로 변환에 대한 것, 진로 변환 문제가 한 문항이 있어요. 플러스 한 문항이 있는데 이 한 문항은 진로 변환에 대한 문제, 여기에 한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1문항이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뒤에 도표 넣어드렸거든요. 그때 또 보기로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문항에 척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항에 리커트식 4점이냐, 5점이냐, 7점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5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5점 척도거든요. 5점 리커트식 척도 1점에서 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각 척도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 문항은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는데 리커트식 5점 척도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제가 이걸 써드린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 써드린 이유는 이렇게 텍스트로 보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잘 들어오거든요. 상위 척도가 4가지가 있다. 성탐학유쇠에서 성장기를 빼고 성탐학유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쓰는 게 좋겠죠.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이런 식으로 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3개의 하위 척도가 있고, 여기에도 3개의 하위 척도가 있고, 여기에도 3개의 하위 척도가 있고, 여기에도 3개의 하위 척도가 있다. 그래서 모두 4, 32, 12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대목을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에 보면 탐색기 연령은 우리가 앞에서 슈퍼 배웠었잖아요. 그때와 똑같습니다. 여기가 24세까지잖아요. 15세에서. 여기가 44세까지, 여기가 64세까지, 65세 이전이니까 얘가 65세 이후잖아요. 그래서 여기 숫자 외우시면 돼요. 24, 44, 64, 65 이후. 해봐요. 시작. 24, 44, 64, 65세 이후. 됐죠? 오케이. 자, 들어갑니다. 24, 그 다음에 44, 보이시죠? 64, 65세 이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정리가 됐고, 연령 정리가 됐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암기법으로 가르쳐 드린다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교재에는 암기법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교재법에는 탐, 결, 구, 실 이렇게 오세요. 어디서 배운 것 같지 않아요? 결구실항공, 결구실항공 배웠었죠? 제가 찾아서 써놨는데 이론형 문제 11번입니다.
이론형 문제, 앞에 이론형 문제 있었잖아요. 이론적 문제 11번을 참고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게 나오거든요. 이론형 문제 11번 참고. 자, 써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결정화, 구체화, 실행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쓰셔야 되는데, 자, 말 그대로 탐색기거든요. 진로 탐색을 통해 점차 진로 선택의 폭을 좁혀 나가는 시기라고 가르쳐 드렸죠. 이 시기의 I 촉도는 결정화, 구체화, 실행이다. 탐색기의 키워드는 진로 탐색과 선택의 폭을 좁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구실입니다. 그 다음에 확립기입니다. 자, 확립기는 25세에서 44세고요. 진로 선택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직업에 적응해 나가는 시기가 되겠죠. 44세까지니까요. 자, 하이 촉도는 안공, 안정화, 그 다음에 공고화, 그 다음에 발전이 들어가네요. 아, 그러면 확립기는 안공발, 확립기는 안, 공, 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안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안정화가 좀 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정착화라는 말이 있거든요. 동의어예요. 이 안정화와 동의어가 바로 정착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정화로 쓰셔도 돼요. 자, 동의어 말씀드렸고요. 확립기는 안공발. 우리가 결구실 안공까지 썼었어요. 생각나시죠? 자, 여기에 발전이란 것이 들어가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직입니다. 아, 이번에 중요한 단어는 확신입니다. 진로 선택의 확신과 적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유직위는 뭐냐? 45세부터 64세까지니까 이때는 직업에서의 어떤 지위, 위치가 확고해지는 거죠. 선택한 직업에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적응해 나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기에는 유지, 갱신, 혁신이라고 합니다. 유갱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지기는 그대로 유갱혁, 유갱혁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유지기 첫 번째는 유지, 두 번째는 갱신, 세 번째는 혁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다 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는 거니까. 촉도 이야기니까. 쇠퇴기입니다. 쇠퇴기는 일의 효율이 점차 감소하겠죠. 은퇴를 준비하고 은퇴하는 시기예요. 은퇴 준비라는 하이 촉도도 있어요. 은퇴 준비 또는 은퇴 생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이 촉도는 감속, 그 다음에 은퇴 준비, 은퇴 생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쇠퇴기는 감, 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쇠, 감, 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게 감속, 이게 바로 은퇴 준비, 그 다음에 은퇴 생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납니다. 자, 이 정도 쓰시면 여러분들은 촉도 잘 쓰신 거예요. 잘 쓰신 거고, 자, 우리가 촉도를 앞으로 다시 넘어가면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썼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썼고, 상위 촉도에는 4가지 촉도가 있다. 거기 아래에 각각 하위 촉도가 3가지씩 있고, 문항은 각 하위 촉도당 5문항으로서 리커트식 5점 촉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로 변환 문제 한 문항을 포함하여 총 6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촉도는 다음과 같다 해서 이제 여기 4가지. 자, 탐색기는 3가지의 촉도가 있다. 확립기에도 3가지 촉도가 있다. 유지기에도 3가지 촉도가 있다. 탐색기에도 3가지 촉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주는 게 좋죠. 그래서 진로 탐색을 하면서 진로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게 바로 탐색기다. 하위 촉도는 결구실, 결정화, 구체화, 실행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확립기. 확립기는 중요한 단어가 선택의 확신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선택의 확신을 갖고 직업에 적응해 나가는 시기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가지 안공발, 안정화, 그 다음에 공고화, 그 다음에 발전 이렇게 됩니다. 자, 유지기가 있다. 유지기는 나이가 상당히 높잖아요. 45세에서 64세니까 이때는 자신의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위치, 지위가 확고히 되는 시기고 정해 나가는 시기를 우리가 유지기라고 한다. 됐죠? 유갱혁 어떻게 외워요? 유지, 갱신, 혁신이라고 외웠다.
그 다음에 쇠퇴기가 있다. 쇠퇴기는 은퇴라는 단어가 얼른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고 은퇴 생활에 들어가는데 일에 대한 효율도 많이 떨어지는 시기죠. 그래서 우리가 쇠퇴기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감은 감소, 그 다음에 은퇴 준비, 은퇴 생활, 이렇게 해서 하위 척도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 해드렸어요. 이걸 잘 쓰셔야 되거든요. 자, 이제 해석 과정을 보시죠. 해석 과정은 그리 어려운 건 없더라고요. 그리 어려운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척도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도표 하나 넣어드렸어요. 자, 상위 척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위 척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문항이 있는데, 상위 척도를 진로 행동이라 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가 있다. 자, 하위 척도는 발달과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결정화, 구체화, 실행, 안정화, 이 동의어가 안정화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정착화와 동의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고와 발전, 그 다음에 유지, 갱신, 혁신, 그 다음에 감속, 은퇴 준비, 은퇴 생활이다. 진로 변환 상태를 우리가 이제 한 문항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제 각 다섯 문항씩 해서 3, 5, 15, 15문항, 15문항, 15문항이 있어요. 여기가 60문항이 되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1이 되어서 진로 변환 상태 한 문항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총 61문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그냥 61문항으로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를 전체 다 61문항이니까 61문항으로 써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 과정 보겠습니다. 해석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인용 진로 문제 검사의 해석을 통해서 각 하위 단계 점수에 의해, 이 하위 단계는 하위 척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담자의 다양한 발달 과업과 네 가지 진로 발달 단계, 각각의 하위 척도, 세 가지 하위 척도에 대한 계획이나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걱정, concerns, 걱정이 무엇인지 확인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 과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발달 과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걱정은 진로 문제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서 이렇게 타이 척도의 점수를 해석하면서 진로 문제라든지 발달 과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고, 자, 여기는 이제 워밍업이고 2번이 중요하죠. 발달 단계, 발달 과업의 점수를 확인하죠. 그래서 현재의 발달 단계와 발달 과업을 해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발달 과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해석해내고 검사 결과, 자, 높은 점수가 나오고 낮은 점수가 나올 건데, 우리가 이제 진로 문제 검사잖아요. 진로 문제 검사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을수록 문제가 심각하다. 높을수록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높은 점수의 경우 내담자가 다양한 발달상의 진로 과업과 하위 단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했고요. 낮은 점수일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척도명에서, 이름명에서 그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자기보고식 검사, 객관적 검사이기 때문에 교존 집단과 연령 비교할 수 있겠죠. 내담자의 연령이, 내담자가 그 연령에 해당되는 발달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교준 집단 또는 연령과 비교해서 성취하지 못한 발달 과업과 그 원인을 해석을 하고요. 즉, 제시된 규준을 평가 기준으로, 이 제시된 규준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을 하죠. 이게 이제 객관적 검사의 특징이잖아요. 교준 집단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백분위 점수로 이야기를 하죠. 백분위 점수, 그 다음에 표준 점수, 집단 내의 교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백분위 점수, 그 다음에 표준 점수, 스테9, 표준 등급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발달 단계와 발달 과업에서 성취를 제한하는 요인을 해석한다라고 했어요. 성취를 제한하는 요인이 바로 이제 진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진로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취를 저해하는, 방해하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취하지 못한 발달 과업과 그 원인을 해석한다라고 했잖아요. 진로 문제 검사니까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것들, 교준 집단의 교준과 비교해서 우리가 여기 제시된 교준이 평가 기준을 활용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높은 점수가 이제 산정이 될 것이고 낮은 점수가 산정이 될 것인데, 이 교준을 평가 기준을 활용했을 때 이 기준보다 높은 점수는 바로 진로 문제가 많이 있다. 즉 여기 나온 대로 성취를 저해하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걸 두고 이야기를 하면요. 자, 만약에 확립기에 해당된다. 확립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25세에서부터 44세 아닙니까? 여기 연령대에 해당되는 내담자가 많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여기 연령대에 해당되는 내담자의 이 정착화, 안정화에 대한 5문항, 공고화에 대한 5문항, 발전에 대한 5문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체크를 해서 여기에 점수가 높은지, 여기 점수가 높은지, 여기 점수가 높은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하위 척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위 척도의 점수. 물론 이제 이 하위 척도가 전체가 높으면 이것도 높아지겠죠. 상위 척도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척도를 이제 볼 때는 하위 척도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정착화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공고화 점수가 높다든지 아니면 발전의 점수가 높다 그러면 공고화와 발전에 이 해당되는 요소들이 바로 이제 성취를 저해하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되신가요? 네. 또는 뭐 유직에도 마찬가지예요. 유직, 갱신, 혁신이라는 것이 세계의 하위 척도잖아요.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에서 어떤 확고한 위치가 있다면 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될 건데, 그게 안 돼 있는 내담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45세부터 64세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내담자가 바로 이제 자신의 직장에서 위치가 확고하지 못하다면 유지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취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이렇게 하위 척도를 우리가 이제 쭉 보면서 교준 집단에서 뭐 여기는 객관적 검사니까 교준 집단에 대한 부분들, 연령에 대한 부분들이 교준화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평가 기준을 삼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여기 교준 집단에 대해서 만약에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위치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백분위 점수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표준 점수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대개 이제 이런 그 성인용 진로 문제 검사와 같은 이런 검사들은요, T 점수를 많이 빼죠. T 점수를 빼가지고 표준 점수로 해서 표준화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종기분포에 해당되는 것들이 교준 집단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거기에서 종기분포는 우리가 보통 백분위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상위 뭐 5% 안에 들어간다, 당신은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검사를 통해서 해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있는 내용, 해석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여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진로 문제 검사를 통해 해석을 통해서 이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발달 과업은 어떤 것들이 좀 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높은 점수, 낮은 점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높은 점수의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용 진로 문제 검사니까. 낮은 점수의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발달 과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교준 집단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교준 집단 연령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평가 기준에 규준이 있는데 그 규준에 입각해서 우리가 상대적인 교준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발달과업 측면이나 진로 문제 측면에서 이걸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바로 이제 성취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을 건데 그 요인을 확인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진로 신념 검사 들어갑니다. 자, 진로 신념 검사인데 이 신념을 보는 거예요. 이 신념은 우리가 이제 보통 비합리적 신념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을 측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합리 신념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자, 의미 목적을 보겠습니다. 진로 신념 검사는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을 기초로 해서 개발된 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진로 선택을 방해하는 이거요. 비합리적 신념을 측정하는 도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합리적 신념이 바로 이제 진로 선택을 방해하는 녀석이 되겠죠.
즉 진로 목표를 결정해 나가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생각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검사다. 신념이 골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사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로 목표를 결정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고, 신념, 생각적인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척도가 나왔습니다. 척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척도는 좀 어렵습니다. 뭐 암기법 만들기도 좀 어렵고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진로 신념 검사는 5개의 상위 척도가 있고요. 25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5개씩이 아니에요. 다 틀려요. 저는 이제 4, 5, 6, 7, 3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4, 5, 6, 7, 3 4개의 하위 척도, 5개 하위 척도, 6개 하위 척도, 그 다음에 7개 하위 척도, 그 다음에 3개 하위 척도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두 25개 하위 척도가 되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건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96문항이고요. 자 긍정적 문항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순문항, 역문항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긍정적 문항을 이제 45문항이 있고 그 다음에 5점은 강하게 동의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정적 문항이 있어요. 이 부정적 문항을 역문항이라 합니다. 이른바 역문항이라고 해요. 자, 51문항이 있다. 그래서 모두 96문항이 되는데 자, 5점은 강하게 동의를 안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역문항이기 때문에 5점에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동의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문항의 5점의 해석과 역문항의 5점의 해석이 달라요. 똑같은 점수이지만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를 통계로 돌릴 때 코딩 변경을 하죠. 통계에 돌릴 때 코딩 변경을 해서 내는 건데 심리검사 해석을 할 때 이제 우리가 5점 역문항이 5점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강하게 동의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 만약에 이제 1점 같은 경우는 강하게 동의를 하는 것이고 5점 같은 경우는 강하게 동의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 문항이라 그래요. 부정적 문항이라서 우리가 역문항이라고 하면은 순문항하고 해석을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점수가 똑같았을 때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긍정적 문항일 때 5점이면 강하게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정적 문항인데 강하게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5점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부정적 문항 51문항, 긍정적 문항 45문항 이 정도의 숫자는 써주셔야 됩니다. 자, 96문항이에요. 그래서 진로신념 검사의 상위 척도, 하위 척도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이제 상하위 척도가 나오는데 여기가 좀 어려워요. 자, 여기 암기법을 제가 맨 마지막에 써드렸거든요.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상위 척도 5가지 암기법이 있어요. 좀 문장으로 했는데 나의 현재 진로 상황 이게 첫 번째죠. 보면 다 나의 2번도 나의 3번도 나의 4번은 내가 5번째도 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뭐 척도의 명하고는 좀 다르죠. 이 척도의 명은 되게 소술에서 나온 것이어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행복의 동그라미, 결정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변화의 동그라미, 노력의 동그라미 치면 돼요.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든 거예요. 자, 맨 아래에 거 한번 읽어볼래요? 나의 현재 상황에서 행복, 결정에 대한 변화, 노력.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현재 상황에서 행복, 결정에 대한 변화, 노력.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제 암기했던 것을 판서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거기 아래에 보면 나의 현재 상황에서 라는 말이 있어요. 암기법 하고 있습니다. 나의 현재 상황에서 행복, 그 다음에 결정에 대한 변화, 노력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자, 나의 현재 진로 상황입니다.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기꺼이 변할 수 있는 것, 내가 기꺼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상위 척도 5가지입니다. 상위 척도 5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위 척도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하위 척도를 쓰면 숫자를 써볼게요. 하위 척도 숫자가 있는데 순서대로 쓴다면 4, 5, 6, 3, 7이에요. 근데 제가 앞에서 4, 5, 6, 7, 3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총 25개 하위 척도 하면서 4, 5, 6, 7, 4, 5, 6, 7 쭉 가니까 그렇게 외우는 게 좀 좋은데 지금 이 순서대로 뽑으려면 4, 5, 6, 3, 7로 해야 돼요. 여기가 4, 여기가 5, 여기가 6, 여기가 3, 여기가 7이에요. 그래서 나의 현재 진로 상황에는 4개의 하위 척도가,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대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5개 하위 척도가 있고요. 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6개 하위 척도가 있고요. 내가 기꺼이 변화할 수 있는 것 3개의 하위 척도가 있고요. 내가 기꺼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이 7가지 하위 척도가 있다. 그래서 4, 5, 6, 3, 7 이렇게 하면은 이제 25개의 하위 척도가 됩니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25개의 하위 척도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앞으로 넘어가서 자, 문항수를 보죠. 총 96문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척도가 쭉 있고요. 여기 안에 긍정적 문항이 있고 부정적 문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밑에다 쓰면 돼요. 문항수는 총 문항수는 96문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여기에 이제 순문항이 있고 영문항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 긍정적 문항, 긍정문항이라고 쓰겠습니다. 긍정문항이 45문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정문항이 있어요. 자, 부정문항은 51문항이 돼야 되겠죠. 51문항이 돼야 96문항이 되니까, 자, 이렇게 이제 좀 세팅을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제가 이것을 왜 비워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위 척도를 이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척도의 하위 척도 보겠습니다. 나의 현재 진로 상황에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취업 상태, 진로 계획, 진로 미결정 수용, 개방성. 외우기 어렵겠죠. 그래도 단어 하나씩을 좀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는 쓰려고 마음먹으면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없지만요. 취개, 점으로 찍게요. 취개, 개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맞춰야 돼요. 이게 뭐죠? 취업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네, 진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죠? 개방성입니다. 이게 뭐죠? 진로 미결정에 대한 수용. 진로 미결정 수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취계, 개미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현재 나의 진로 상황인데요. 자, 취업 상태는 어떤지, 진로 계획은 어떤지, 진로 미결정 수용, 이건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진로 미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로 계획에 대한 불안을 말해요. 그래서 진로 계획하는 것에 대한 불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진로 계획에 대한, 간단하게만 쓸 테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셔요. 뒤에 나오니까. 진로 계획에 대한 불안감이 진로 미결정 수용이라고 말합니다. 개방성은 뭐냐면 진로 상황에 대해서, 나의 현재 진로 상황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려는 의지, 자유의지가 바로 개방성이라고 해요. 자유의지가 바로 개방성이다.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의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방성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복입니다. 자,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5가지가 있다. 자, 성취 읽으세요. 시작. 성취, 대학 교육, 내적 만족, 동료 경쟁, 고조화된 업무 환경이에요. 자, 이거는 두 문자 암기법으로 그대로 가면요. 그렇죠. 성, 대, 내, 동구. 성, 대, 내. 요만큼 띄어쓸게요. 성, 대, 내, 동구.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취. 나의 행복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학 교육. 세 번째가 내적인 만족.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동료 경쟁. 그 다음에 마지막은 구조화된 업무 환경.
이런 것들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에 대한 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결정 영향요인이라고 보면 되죠. 결정 영향요인이라고 보면 돼요. 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래서 결정 영향 요인은 자 6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데요. 통제 읽으세요. 시작. 통제, 책임, 타인의 인정, 타인과의 비교, 그 다음에 직업과 대학의 다양성이에, 그 다음에 진로 유연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유다, 하얀색으로, 유다, 타타, 책통. 자, 저 순서 상관없이 했습니다. 자, 유다, 유가 뭐죠? 유연성, 진로 유연성이고요. 다가 뭐죠? 아, 저기 있네요. 다양성이에, 다양성. 그러니까 직업과 대학에 대한 다양성을 이해하는 거고, 타타가 2개예요. 타인에 대한, 타인에 인정하고, 타인과의 비교, 그 다음에 책임과 통제가 돼요.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어려운 것이 있나요?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거요. 직업과 대학의 다양성이에요. 자, 직업적인 부분과 대학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진로 선택에 있어서 얼마나 다양한가, 진로 선택에 있어서 얼마나 다양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진로 및 대학의 다양성이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3가지 변화 들어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변화할 수 있는 것, 내가 기꺼이 변화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3가지인데 전대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대위 아래로 쓰겠습니다. 전대위 이게 바로 진로 전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직업 대안이에요. 3번째가 이제 직장의 위치입니다. 자, 이게 전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직업에 대한 대안이고요. 그 다음에 직장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꺼이 변화할 수 있는 것, 뭐 진로 전환적인 부분, 변화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대안, 뭐 직업적인 부분을 바꾸는 것이 되겠죠. 다른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직장의 위치, 이런 것들은 내가 기꺼이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꺼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기꺼이 노력할 수 있는 것, 하위 촉도가 7가지나 됩니다. 그 7가지를 두 글자, 3글자로 해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위기, 그 다음에 장열, 위기, 장열, 그 다음에 노향, 자, 위는 뭐냐면 위험 감수, 위험 감수의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실패 위험 감수, 그 다음에 기는 뭐냐? 기술을 배우는 거, 기술을 배우는 거, 그게 노력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장애 극복,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것, 그 다음에 협의, 탐색, 이겁니다. 그 다음에 노는 뭐예요? 노력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분명한 진로에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향은 자기 향상을 말해요. 향은 자기 향상. 자, 그러면 끝났죠. 첫 번째, 나의 현재 진로 상황은 해봐요. 취계 개미, 시작. 취계 개미. 자, 취는 뭐예요? 취업 상태, 개는 진로 계획, 그 다음에 개는 개방성, 미는 진로 미결정에 대한 수용입니다. 자, 행복은 시작. 성대 내 동구, 시작. 성대 내 동구. 행복. 내가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취, 대학 교육, 내적 만족, 그 다음에 동료 경쟁, 그 다음에 구조화된 업무 환경, 그 다음에 결정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나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자, 이게 유다 타타 책통, 시작. 유다 타타 책통. 유가 뭐예요? 진로 유연성. 다가 뭐예요? 다양성이죠. 직업과 대학의
대한 다양성이에요. 그 다음에 타인, 타인인데 타인과의 비교, 타인의 인정. 그 다음에 책임과 통제. 자, 그 다음에 변화는 전대위. 기꺼이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것. 기꺼이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변화는 뭐예요? 전대위. 이게 뭐죠? 진로 전환. 이게 뭐죠? 직업 대안. 이게 뭐죠? 위, 직장 위치. 자, 그 다음에 노력은 7개다라고 했어요. 저희 위가 똑같네요. 그쵸? 여기 조금 바꾸셔도 돼요. 자, 만약에 똑같은 글자가 있으면 힘드니까 어떻게 바꾸어 볼까요? 잠깐만요. 이게 위치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실패 위험 감수거든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하시죠. 전대 위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전대 위치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되잖아요. 오케이. 자, 3가지인데 전대 위치 이렇게 직장의 위치를 같이 가면 되고, 여기는 그냥 위기가 있으니까 위험 감수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는 기술, 직장 기술, 직업 기술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장애 극복이고 열심히 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협의 탐색이고요. 여기는 어떤 불안정한 어떤 직업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노력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향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 척도를 잘 쓰면 여러분들 점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 이제 마지막 해석 과정을 보면 되겠죠. 자, 해석 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과정을 보면, 자, 해석 과정에서 우리가 컷오프 점수가 있어요. 컷오프 점수는 몇 점이 되었을 때 이것이 뭐 비합리적 신념이 있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진로 신념 검사는 비합리적 신념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 검사, 비합리적 신념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나타내지 않는지, 그러한 것들은 바로 39점이 컷오프 점수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39점 이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로 신념 검사의 하위 척도 점수가 중요한데, 하위 척도가 10점에서 50점 사이의 점수가 부여가 되거든요. 자, 여기서 39점 이하가 되면 비합리적 신념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진로 신념 검사 하위 척도의 점수는 10점에서 50점까지의 점수가 부여가 되고, 자, 각 하위 점수의 점수가 39점 이하일 경우에는 진로 결정을 방해하는 비합리적 신념이 존재한다고 진단을 합니다. 자, 39점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례형 문제에서 39점 이하가 되는 것들을 쭉 찾아야 되는 거죠. 39점 이하가 되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긴 있어요. 여기 말고요. 39점 이상이 있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좀 적어 드릴게요. 내가 기꺼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내가 기꺼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쵸? 자, 이게 이제 앞에서 그 상위 척도의 4번째 있었잖아요. 그 4번째 암기법이 전대위였어요. 전대위치였잖아요. 전대위치. 이게 이제 진로 전환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직업 대안이에요. 직업 대안이고, 이게 직장의 위치잖아요. 직장의 위치.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요 3개 하위 척도가 있는데, 여기는 39점 이상이 되잖아요. 이건 39점 이상이 되면 이직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직을 결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39점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변화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되는 이 하위 척도 3가지는 바로 39점 이상이 됐을 때 이직할 의도가 있다, 이직을 결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들어갈까요? 앞에 1번 했어요. 척도에서 낮은 점수는 피검자, 내담자가 그 신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낮은 점수가 바로 아까 39점 이하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내담자 응답의 낮은 점수 결과는 진로 결정 과정에서 각 신념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장애 요인의 수준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위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위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위 척도에서 뭐 10점에서 50점까지 물론 이제 영문항도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문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10점에서 50점까지 이제 점수 문항수가 또 다르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각각 해석을 할 때 우리가 10점에서 50점까지가 부여가 되는데 거기서 39점 이하가 된다면 이 점수는 바로 이제 비합리적 신념이 있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해석 과정에서 39점 이하일 경우 그 영역은 탐색할 필요가 있겠죠. 즉 하위 척도 점수가 39점 이하인 척도에 대해서 응답 내용과 상담을 통해서 진로 결정을 방해하는 비합리적 신념이 무엇인지 탐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비합리적 신념을 일으키는 하위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앞에 제가 성인용 진로 문제 검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하위 척도 중에서 점수가 유독 낮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비합리적 신념 정도가 좀 심각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피면서 비합리적 신념의 무엇인지 탐색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담적인 개입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진로 신념 검사의 내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건 사례 문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례 문제 도표에 어떤 결과치를 주고 거기에 대한 상담 개입이 나오니까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례 1번에서는요. 각각의 그 검사들에 대한 의미와 목적과 척도와 그 다음에 해석 과정 이런 것들만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잘 되어야 뒤에 있는 사례 2번부터 사례 5번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5번 기술 발신 척도와 그 다음에 6번 성격 유형 지표 MBTI를 보는데 이 두 가지는 보시면 2013년 1회까지 나오고 그 뒤로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 기출 경향은 아니었구나. 우리가 이제 의미와 목적과 그 다음에 척도와 그 다음에 해석 과정을 쓰는 거기에는 이제 최근에 출제가 안 됐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번, 6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배운 게 중요하다 했으니까 꼭 잘 알아놓으시고 하위 척도들 외우는 거 등한시하지 마세요. 이걸 잘 쓰셔야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